안녕하세요. 책 읽는 해피로고스입니다. 오늘은 박사님 교수님의 의미치료 실제편으로 상담실 문을 열어볼까요? 부터 읽겠습니다. 단순한 상담 사례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 교수님의 따뜻한 상담실로 함께 가보실까요? 의미치료 상담실 문을 열어볼까요? 내가 미워요. 학력과 재력, 나이에 상관없이 제가 보기에 참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에 대한 미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지요. 저도 청소년기부터 20대까지 쓴 일기장을 들추어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다였어요. 나 자신이 미운데 어떻게 타인이 사랑스럽겠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섭섭하고 섭섭한 마음이 커지면 밉고 차라리 혼자가 낫겠구나 생각하면서도 늘 외롭다고 한탄했고요. 성경을 비롯한 여러 종교의 성서에서도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만이 내 가족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신을 사랑한다는 것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던가요? 모든 관계의 시작은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나와 나의 관계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려면 내 인생이 의미 있다는 걸 발견해야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때, 날카로운 말로 내 심장을 찌를 때, 조롱할 때, 매번 상처받고 피 흘리고 나는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인간인가? 상처 입고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하고 자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나를 보살피고 지키고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자기애를 가지도록 항상 깨워서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애와 이기심은 달라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걸 이기적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어릴 때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가능한 나를 낮추어야 한다고 과한 교육을 많이 받아왔어요. 상대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과 나를 보살피는 자기애를 가지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자기를 돌보고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압니다. 그 마음으로 타인도 돌보고 타인의 마음도 배려하면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 그릇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존중감이 타인 존중감의 토대가 되는 것이지요. 서로가 존중과 배려와 사랑으로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건강한 자기애를 가지고 자아 존중감을 갖는 것,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때 가능해요. 나는 있는 그대로 의미 있고 소중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 지인의 자녀 중에 명문대를 나오고 학점도 아주 좋았으나 7급 공무원 시험에 거듭 낙방한 후 포기하고 기업 입사에 여러 번 도전했지만 또 거듭 낙방하고 2년째 집에만 칩거하면서 못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세상과 단절하고 지내는 청년이 있었어요. 가족에게는 화만 내서 그 집은 매일 서로 비난하고 싸우면서 고통 속에 있었지요. 제가 청년을 상담하게 됐을 때 물었어요. 정훈 씨,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에겐 충족시켜야 할 의미, 실현해야 할 사명이 반드시 주어져 있어요. 나에게 발견되어 실현되길 기다리고 있는 의미가 있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즐거운 일뿐만이 아니라 괴로운 일들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저에겐 없어요. 공부하는 재주가 있었지만 죽도록 노력해도 실패만 했죠. 대학 다닐 때까지는 부모님의 자랑이었지만 졸업한 후부터는 가족들에게 실망과 고통만 주었어요. 아버지는 저 때문에 고혈압을 얻으셨죠. 성적 좋다고 늘 자신감에 차 있었던 거, 좋은 대학 갔다고 기뻐했던 거 다 부질없어요. 공부를 잘했던 게 오히려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무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께 기쁨을 드렸네요. 효도 많이 했네요.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못해서 부모님께 그런 기쁨을 못 드렸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 잘 살고 있는 것도 못 보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정훈 씨는 아직 어리고 부모님도 건강하시니까 잘 되는 거 보여드릴 기회가 아직 무한하네요.
제가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공부 잘한 거 아무 소용 없더라니까요. 정훈 씨가 공부를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어려서부터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란 걸 깨달았겠죠. 더 괴로웠겠죠. 그럼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덜 괴로웠던 거네요. 그래도 지금 너무 괴로워요. 저는 세상에 쓸모없이 살잖아요. 국가도 기업도 제가 다 필요 없다잖아요. 매일 화가 나요. 웃는 사람을 봐도 화가 나고 나 자신에게는 더 화가 나고 위로해주는 말들이 더 짜증나고요. 아무도 만나기 싫어요. 대한민국에서 입시에 여러 번 실패하고 입사시험에 거듭 실패한 많은 청년들이 정우 씨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공감할 거예요. 저는 무려 고등학교 연합고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인문계 고등학교 시험에 낙방해서 재수를 했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제가 쓸모없게 느껴지던지 내가 얼마나 괴로울지 이해가 돼 이따위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위로 함부로 하지 말라고 당신이 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냐고 따지고 싶었어요. 그 후로 시험에 낙방한 사람들을 만나면 참 공감이 돼요. 세상에 고등학교 시험이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때는 죽고 싶었어요. 고작 16살짜리 여자에게 성적이 낮다고 대학 못 간다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안 받아주더라고요. 너무 슬프고 쪽팔렸어요. 그럼 정말 공부를 못했던 거네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고등학교를 재수한 박사? 교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우 죄송해요. 제 말이 기분 나쁘셨다면요. 제가 말을 좀 재수없게 했네요. 대단하다는 말을 들어서 하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요. 오늘 기분이 저도 처져 있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실패담을 듣고 대단하다는 말까지 해주시니 칭찬받은 기분이에요. 고마워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받아주시니 감사해요. 제 진심이에요. 고등학교 재수한 사람 중에 상위 1% 성공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나 기분 나쁘실까봐 긴장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기분이 정말 좋아진걸요. 살면서 상위 1%란 말을 들어본 건 처음이에요.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는 재능이 있으시네요. 아니에요. 그리고 별것 아닌데 재능이 있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상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생각하면 오기 싫은데 엄마가 억지로 보내서 왔거든요. 의미 없을 거라고 헛시간 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상위 1% 자부심 가지고 살게요. 저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 되셨어요. 정말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사는 게 힘들고 힘 빠질 때마다 기억해야지. 저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준 사람이 처음이에요. 별것 아닌 말에 이렇게 감동해주는 사람도. 지나고 보니 괴로운 일들도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 삶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상담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입시 실패, 입사 시험 실패를 해서 괴로워하는 청년들이 저의 고입 재수 얘기를 듣고 나면 엄청 위로를 받더라고요. 이렇게 쓰이시라고 그 시련을 겪었구나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시련에도 반드시 의미가 있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저도 깨닫게 되었어요. 아까 나에게 발견되어 실현되길 기다리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에게도 발견되길 기다리는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요. 모든 생명에는 반드시. 전 모르겠어요. 좀 찾아주세요. 스스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숙제 좀 해볼까요? 무엇이든 가치 있는 일을 시도해보세요. 공부든 일이든 봉사든. 가치 있는 일은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을 경험함으로써 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된다면 아름다운 체험 가치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어떤 체험을 하고 싶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는 시련 속에 있나요?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 시련을 완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까요? 너무 많아요. 고민해 볼게요. 어려워요. 천천히
우리가 사는 내내 평생 동안 이 숙제를 해 나가야 해요. 무엇이든 하나만 생각해 봐요. 고민하는 거 자체가 내 삶의 의미를 찾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에요. 3일 뒤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 오늘 헌혈하러 가요. 제대한으로는 처음이네요. 바늘 꽂을 때 잠시 아픈 거 빼면 힘들지 않은 일인데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누군가는 제 피를 수혈받고 목숨을 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의미 있는 일 같아서요. 그 한 사람에게는 제가 꼭 필요한 사람일 테니까요. 정말 멋져요. 저는 겁나서 헌혈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 헌혈이네요. 저는 그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정호 씨 덕분에 깨달았어요. 고마워요. 감동입니다. 저 쓸모없는 인간은 아니겠죠? 나의 피를 나누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쓸모없을까요?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기념일인데요. 헌혈하는 이에게도 수혈받는 생명에게도 축복을. 다음 날 그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어제 말끔히 씻고 나가기에 어디 가느냐고 물으니까 대답 안 하고 나갔는데 저녁에 들어오는데 표정이 좀 밝아졌더라고요. 1년 만에 저녁 식사 자리에 와서 앉더라고요. 밥도 가족들이 다 먹고 나면 쟁반에 담아서 자기 방에 가서 먹었거든요. 식사 끝날 무렵에 엄마, 아빠 실망하지 마세요. 저 9급 공무원 시험부터 볼게요. 9급도 쉽지 않더라고요. 붙게 되면 일하면서 7급에 다시 또 도전해 볼게요. 저는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이 되는 게 가장 적성에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욕심냈던 것 같아요. 9급 시험은 우습게 여겼거든요. 차근차근 해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도 고마워서 막 울었답니다. 5급 시험 보라고 늘 애를 기죽이던 남편도 어제는 몇 년 만에 애가 표정도 좋고 또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잔소리도 안 하고 수긍해 주더라고요. 오늘 우리 아들이 어디 갔다 온 건지 혹시 아세요? 그리고 9급 공무원 선생님이 권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스스로 찾은 거예요. 저는 질문만 했을 뿐이에요. 스스로 답을 잘 찾아갈 겁니다. 옆에서 충고나 조언을 하기보다 잘 지켜보며 응원만 해주세요. 우리 모두 화이팅! 자살한 우리 언니는 지옥에 갔겠지요. 우울증을 오래 앓던 언니가 자살했다. 언니는 이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한 그날도 여느 때처럼 따뜻한 밥상을 차렸다. 어릴 때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신 후 10살 많은 언니는 나의 엄마이자 아빠이자 보호자이기도 했다. 그날은 유독히 반찬이 많았다. 아빠가 특히 좋아하시는 갈치조림도 평소와는 다르게 큰 냄비에 가득, 좋아하는 갓김치도 총각김치도 새로 담아서 김치 냉장고에 가득 채웠다. 김장철도 아닌데 무슨 김치를 김장하듯 하느냐고 물어도 답이 없었다. 만찬이 끝나고 언니는 산책을 가자고 했다. 언니는 아빠와 나에게 손을 잡고 걷자고 했다. 25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다. 언니, 오늘 뭐 잘못 먹었어?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데. 내가 농담을 해도 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손을 잡고 걸었다. 꼭 잡은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다. 손에 땀이 고였다. 땀난다. 이제 그만 놓자 언니. 손을 놓고 걸었다. 언니는 계속 말이 없었다. 셀카로 사진을 찍자고 했다. 언니, 오늘 정말 안 하던 거 자꾸 하네? 그럼 빨리 죽는다. 응? 내가 농담을 했다. 셋이 같이 찍고 언니는 혼자 여러 장 셀카를 찍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다. 언니가 카메라를 보며 활짝 웃었다. 오랜만에 언니가 웃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날 새벽 언니는 혼자 먼 길을 떠났다. 한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먼저 가서 기다릴게. 정말 미안해. 함께 사는 동안 참 고마웠어. 미안해 한나야. 나를 용서해. 한나야 사랑한다. 아빠 죄송해요. 아빠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옆에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아빠 건강히 잘 지내셔야 해요. 죄송합니다. 활짝 웃고 있는 언니의 사진은 영정 사진이 되었다. 한나의 일기.
자살한 사람은 다 지옥 가지요 라는 제목의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에 첨부된 한나의 일기를 읽고 저는 25살 한나씨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남겨진 저와 아빠는 어떡하라고 자살을 하나요? 이렇게 큰 고통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언니는 너무 잔인해요. 지금 한나씨가 얼마나 힘들지 감히 상상도 하기 힘들어요. 언니가 우울증을 앓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언니는 너무 책임감이 강했어요. 언니가 20살, 제가 10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언니는 제게 엄마 역할까지 다 하고 살림도 잘하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착하게 살았어요. 언니 덕분에 저는 제 나이에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었고요. 저는 잘 살아왔어요. 언니는 제대로 놀아본 적도 없을 거예요. 정말 착하지 착한 사람. 너무 착해서 답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잘 안 풀렸어요. 직장도 연애도. 숫기가 없는 언니는 사람들과 잘 못 어울렸어요. 직장 생활도 힘들어했고요. 자기 감정도 표현 못하고 늘 속으로 애만 태우는 사람이었어요. 30에 첫 연애를 했는데 그 오빠랑 4년이나 사귀었어요. 결혼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쪽 집안에서 너무 반대를 해서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34세 경험한 이별이 언니에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속마음을 표현 안 하니까 언니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었어요. 우울증 약을 먹다가 말다가 병원에도 가다가 말다가 그랬어요. 저는 언니가 많이 나아서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나 보다 그랬어요. 사는 게 의미가 없다. 허무해.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잃은 게 없네. 한숨처럼 자주 말했었는데 제가 그냥 무심하게 들었어요. 아빠는 무관심했던 우리가 죽인 거래요. 매일 술을 드세요. 술이 깨는 게 두려워서 깨면 또 드시고 또 드시고 그날 눈치채지 못하고 쿨쿨 잠들었던 우리가 죽인 거라고. 언니가 정말 힘들었겠네요. 한나 씨도 아버지도 지금 많이 힘들겠어요. 장례식은 우리에게 더 큰 상처였어요. 언니가 죽어서 정신없는데 아빠와 저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심지어 언니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게 몇 개 있느냐는 질문도 받았어요. 조사가 끝나고 장례식장 갔는데 친척들이 저와 아빠를 더 아프게 찔러댔어요. 뭐 했냐고. 애가 그렇게 힘들어서 자살할 때 옆에서 뭐 했냐고. 잠이 왔냐고. 왜 방치했냐고. 그래요. 제가 나쁜 년이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 잘못인 거 알아요. 제가 언니를 죽으라고 방치한 것도 아닌데 방치한 것 같아서 죄책감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젠 웃어도 안 되고 행복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친척 결혼식에 갔다가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집안 어른이 너는 언니가 자살했는데도 웃음이 나오니? 그랬어요. 저는 이제 웃어도 죄인이에요. 저도 따라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수십 번씩 저를 괴롭혀요. 한나씨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나씨 마음껏 울어요. 한나씨와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도 한나씨와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언니는 독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픈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음이 너무 오래 많이 아파서 그 고통을 끝내고 싶었나 봐요. 지금 생각하면 언니는 자살 신호를 여러 번 우리에게 보냈던 거예요. 제가 탐내던 옷들도 깨끗해서 세탁해서 제 방에 갖다 놓고 김치 냉장고를 꽉꽉 채웠던 것도 이불을 다 빨아 정리한 것도 모두 사인이었는데 마지막 날 했던 행동들이 모두 신호였는데 제가 무관심해서 몰랐던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제가 죽인 것 같아요. 가족이 무관심해서 언니가 간 건 아니에요. 방치했던 것도 아니고요. 자살하기 전에 신호를 보낸 건 맞지만 그건 지나고 나서 우리가 깨닫는 거지 그 당시엔 몰라요. 저라도 몰랐을 겁니다. 언니의 유서 내용도 그렇고 떠나던 날의 언니 행동과 말들을 봐도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져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자살 시도는 별개라고 볼 수 있어야 해요. 언니는 유난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했죠?
언니는 다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진 짐과 지지 않아도 되는 짐까지 다 짊어지고 다 잘 해내고 싶었던 아주 선량한 완벽주의자. 그래서 스스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선량한 완벽주의자 맞아요. 언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가치를 모르는 바보.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에서 자살한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작은 실수와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관심, 사랑과는 별개의 문제였어요. 한나 씨와 아버지가 사랑과 관심을 많이 주었어도 언니의 고통은 별개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지지는 마세요. 그건 언니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 아픔이 언니 마음의 병이었던 거예요. 좀 내려놓고 자신만을 사랑하고 행복을 찾는 마음의 힘이 없었던 거죠. 언니가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 알았더라면 혼자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인간의 정신 상태가 용기와 희망을 잃으면, 희망과 기대가 무너지면, 무서운 절망감이 우리를 덮치면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 있어요. 삶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끼면 모든 걸 놓아버리게 되죠.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지 못하는 마음이 언니를 힘들게 한 것이지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이 부족해서 언니를 죽음으로 내몬 건 아니랍니다.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외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언니는 지옥에 갔을까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모두가 그러잖아요. 우리 언니는 정말 착했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장애인 친구 휠체어를 3년이나 밀고 교회에 다니고 고아원에도 자주 봉사를 다녔거든요. 엄마 없는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컸어요. 우리가 엄마 없이 사느라 힘들었으니까 엄마 없는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고 했었어요. 적은 월급이지만 한 달에 3만 원씩 조부모 밑에서 크는 부모 없는 아이 3명에게 후원금도 보내왔어요. 1,0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도 제 책상에 올려놓았더라고요. 이렇게 착한 우리 언니가 자살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간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도 신앙심이 깊지 않고 성경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알아요. 하나님이 약자를 사랑하시고 병자를 돌보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분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질병 때문에 죽은 이를 다시 지옥에 보낼까요? 우울증은 마음의 심각한 질병이에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질병은 아니지만 어쩌면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아픈 마음의 병이에요.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 병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고 지옥에 보내실 분일까?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닐 것 같아요. 다른 대안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니까요. 선생님, 저는 언니의 죽음이 잊혀지기를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전부 금방 잊겠죠. 모두 자기 살기도 바쁘니까. 잊혀지면 영영 죽는 건데 사는 게 너무 허무해요. 뭘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살아야 하는 이유를 지금 한나 씨가 말했잖아요. 모르겠다니까요. 언니가 잊혀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요. 하지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겠죠. 방법이 없잖아요. 한나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언니를 의미 있는 사람으로 우리들의 기억에 남기는 일.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죠? 언니가 이루고 싶었으나 이루지 못한 게 뭘까요? 언니는 엄마가 없는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언니는 떠났지만 의미 있는 존재로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 있을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나 씨가 찾아보세요. 그걸 찾는 과정이 한나 씨의 마음을 살리고 이 슬픔을 딛고 서는 방법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만났을 때 한나 씨는 노트를 내밀었어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언니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이루어주고 싶다. 내가 튼튼한 두 다리로 굳건하게 서야 아버지를 지킬 수 있다. 언니가 하던 자원봉사를 내가 이어나가겠다. 언니의 빈자리를 내가 메우고 싶다. 언니도 기뻐할 것 같다.
언니가 남긴 돈으로 언니 이름의 장학금을 만들고 싶다. 엄마 없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용돈을 보내주고 싶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장학금을 보태서 오래오래 언니 이름의 장학금이 유지되게 해주고 싶다. 많은 어린 아이들이 언니 이름을 기억해주고 언니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 나는 한나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만나서 앞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는 묻고 한나 씨는 답을 스스로 찾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2달 후 한나 씨가 제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 제가 겪은 고통의 의미도 조금은 깨달았어요. 궁금해요. 한나 씨가 스스로 찾은 주옥 같은 깨달음이 무엇일지. 저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가족의 자살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가족들을 상담하는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심리상담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그 고통을 통해 깨달은 의미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살아야 할 의미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제가 그렇게 사는 게 언니의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드는 일인 것도 같아요. 언니는 죽었지만 사람을 살리는 걸음이 되는 이야기가 되도록 제가 만들고 싶어요. 언니는 죽어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군요. 한나 씨 덕분에 말이에요. 저도 피해자인데 가해자래요. 미투 열풍이 분 이후 잘 나가던 남자들의 상담 요청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이 있는 공무원 한 명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억울하고 괴로워서 죽을 것만 같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가해자예요? 전 그런 놈이 아닙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제가 모시는 땡땡이가 여자들에게 스킨십을 많이 하기로 유명해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이분을 알았는데 예전부터 손버릇이 나빴죠. 지금도 밀착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하소연하는 여자 후배들이 많았어요. 믿을만한 남자 선배였군요. 땡땡이가 손버릇이 나쁘지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몸종이나 다름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땡땡이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처지도 못 되고요. 널 특별히 아껴서 그러는 걸 거야. 가까이서 사랑받는 장점을 더 크게 생각해. 그럼 참아질 거야. 소문이 나면 여자만 이미지에 해를 입어. 앞에서는 내 편을 들어도 뒤에서는 여자가 곁을 줬겠지. 남자들은 오해하거든. 난 내가 그런 상처 받지 않기를 바래. 이렇게 달랬죠. 사실 땡땡이가 이뻐하고 아껴서 스킨십을 많이 하는 여직원들은 그만한 대가를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해요. 땡땡이가 지명해서 좋은 자리로 옮기고 급여도 높아지고요. 제가 나서서 여직원들 편이 되었다면 제 목숨도 위험했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여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솔직하게 잘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여자분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한숨 쉬고 가죠. 싫어요. 하지 마세요. 좋게 말해보라고 권했지만 직접 하진 못하겠더라고요. 성폭행도 수차례 당했다고 하는 여직원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건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성폭행이란 게 한 번 당했을 때 완강히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차례 당했다는 건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지 않은 본인 잘못도 있고 암묵적으로 합의한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장소엔 처음부터 가지 않았어야죠. 본인이 당한 일이니까 직접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죠. 제가 어떻게 다 나서서 막아줍니까? 저도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데 땡땡이 눈밖에 나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 미투? 위드유까지 시작되면서 암묵적 가해자를 고발합니다 라는 글을 누가 올렸는데 저를 암시한 글인 것 같아요. 억울해 죽겠어요. 저도 약자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잘 위로해줬다고 생각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요. 그는 정말 억울해 보였습니다. 물을 한 잔 갖다 주니 할 말을 속 시원히 하고 나니까 좀 살 것 같다고 했어요. 열로 상기됐던 얼굴빛도 원래 얼굴빛으로 되찾았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끼면 좀 만지고 더 아끼면 성폭행해도 되는 거죠? 남자는 다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내 몸을 가지세요 하고 수락하는 걸까요?
그 여성이 승진한 것이 본인의 능력이 아니고 땡땡이의 성추행과 성폭행을 암묵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죠. 저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리고 계속 질문했습니다. 직접 항의하고 맞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남자 선배한테 도움을 요청한 걸까요? 도움을 청했다가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한숨 쉬고 갈 때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된 성관계였던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의 눈빛을 느꼈을 때 그 여성은 내 잘못이구나 받아들이고 반성했어야 하는 걸까요? 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만하세요. 너무 불편한 질문을 계속하시네요. 내 아내, 나의 누이, 내 딸이 밖에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주위에 믿을 만한 선배들이 어떤 도움을 주면 좋겠어요? 저도 억울한 점이 많이 있긴 하지만 질문을 받고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제게 어렵게 말을 꺼냈을 텐데 직접 좋게 말해봐. 널 특별히 아껴서 그런 걸 거야. 가까이서 사랑받는 장점을 더 크게 생각해 라고 말했으니 그것도 폭력이었겠네요. 잘 위로해 준 게 아니라 더 수치심을 준 걸 수도 있겠어요. 왜 저에게 암묵적 가해자라고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여자분이 지금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위로와 공감이 필요했을 때 제가 더 상처를 준 것 같네요. 조금만 용기를 냈으면 직접 나서기는 힘들었어도 조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발 담그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어요. 저도 두려웠거든요. 그 후배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당신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네요.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공감하고 위로하고 그 고통에 대해서 존중해 주길 바랬을 것 같아요. 네,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어요. 가해자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면 그 행동의 결과를 바꾸기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지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고 믿으려 애쓰고 여러 이유를 들어 끝까지 자신이 옳았다고 우깁니다. 현실을 바꿀 수는 없으니 자기 합리화를 선택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지 부조화입니다. 질문에 답하면서 그는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후배에게 진심으로 사과부터 해야겠어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는데 후배에게 미안해졌습니다. 가족의 죽음, 슬픔의 고통이 너무 커요. 결혼 1년차 신혼부부가 지방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임신 4개월 차인 아내가 즉사했습니다. 남편은 약간의 찰과상 외에는 다친 곳이 없었고요. 남편은 극심한 우울증과 죄책감으로 고통에 시달리며 거의 알코올 중독에 빠진 상태여서 형제들의 도움으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지만 아내는 성당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신앙심도 깊었어요. 아내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신은 저를 살리고 천사와 같은 아내와 아이를 데려간 거죠? 차라리 다 데리고 가야죠. 신은 너무 악합니다. 아니, 신이 있다면 이럴 순 없어요. 저는 매일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아내를 많이 사랑하셨군요. 당연하죠. 얼마나 착하고 예쁜 사람이었는지 선생님은 모르실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행이 더 고통스러워요. 셋이 함께 죽는 편이 나았어요. 제가 살아난 건 축복이 아니라 신의 저주예요. 만약에 아내분이 살아남고 선생님이 눈을 감았다면 어땠을까요? 끔찍한 말씀을 하시네요. 제 아내가 얼마나 여린 사람인데 하루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없다면 잠도 못 자고 불안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임신 상태였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혼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아내분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는 고통을 겪지 않는 건 다행이지 않을까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도 견디지 못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맞아요. 아내는 1시간도 견디지 못할 사람이에요. 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이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 남은 게 차라리 다행이지 않나요? 남편 덕분에 아내분이 홀로 남는 엄청난 고통을 겪지 않은 게 아닐까요? 이럴 때일수록 그에게 필요한 질문이 끊임없이 찾고 물어주어야 합니다. 아내와 뱃속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 천국에 있을 겁니다. 천사처럼 살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으니까요. 선생님이 그때 살아나지 못했다면 함께 천국에 갔을 거라고 확신하세요? 그게 저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방탕한 삶을 산 적도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는 못 갔을 것 같아요. 그의 얼굴에 절망이 밀려오려는 찰나 제가 물었습니다. 천국에서 가족들을 만나고 싶나요? 그럼요. 후생이 반드시 있어서 우리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그럼 지금 선생님께 기회가 온 게 아닐까요? 함께 사는 기회를 뺏겼는데 기회가 왔다고요? 혼자 남겨진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생각해 보세요.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저 술 끊었습니다. 일주일째 참고 먹지 않았어요. 저는 죄를 많이 지어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려고요. 술부터 끊어야 제가 무엇을 할지 생각이 정리될 것 같아서요. 장모님과 장인어른께 아내는 정말 효녀였어요. 매주 모시고 성당에 나갔죠. 앞으로는 제가 모시고 나가려고요. 아내와 아이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수 있어요. 아내가 이루지 못한 일들을 남편분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겠군요. 선생님이 겪는 지금 이 시련이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을 창조해내리라 믿습니다. 내게 닥친 고통은 피할 수 없을지라도 고통 속에서 더 큰 의미를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 일은 그가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질 것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운명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일이 나의 임무였으니까요. 자신이 겪고 있는 시련의 의미를 스스로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달 후,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얼굴은 그전보다 밝아져 있었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었고 새 직장을 구했으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아직은 낯설어서 주말마다 미사에 참석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매주 참석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읽던 성서를 매일 읽기 시작했고 아내의 기도 노트를 소리내어 읽을 때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자주 받는다며 그는 들떠 있었습니다. 신기해요. 아내가 살았을 때 적어놓은 기도문들을 소리내 읽다 보면 아내가 저를 위해서 읽어주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아내는 혼자 남은 제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미리 써놓은 것 같아요. 아내의 기도문을 읽으면 정말로 아내가 온종일 저와 대화하는 기분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느끼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체험이에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육체를 초월해서 더 먼 곳까지 간다고 합니다. 사랑은 영적인 존재, 내적인 자아 안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갖게 되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아직 살았든 죽었든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망상에 빠져 있나? 가끔 두려워요. 하지만 행복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두 분의 사랑의 굳건함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아내와 나누는 정신적인 대화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사랑은 죽음을 초월합니다. 과거로 도피해도 괜찮나요?
도피가 아니라 두 분이 정신적으로 신앙 속에서 오늘 이곳에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술로 현재의 시간을 보낼 때와 비교하면 어떠신가요? 술은 더 깊은 절망과 허무 속으로 저를 데려갔었죠. 괴롭다는 의미로 술독에 빠져서 의미 없는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어요. 그날 그 차를 타고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 끝없는 후회와 과거 속에 갇혀 있었죠.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속으로는 같이 죽었었어요. 지금은 아내의 기도문을 읽고 아내와 대화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마음껏 상상하세요. 함께 있던 과거의 일들을 마음껏 회상하고 아내와 딸과 함께 대화를 나누세요. 우리의 영은 통하기 때문에 전해질 겁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미안했어요. 저는 영업을 하는 데다가 술을 좋아해서 평일은 늘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흥청망청 술과 유흥에 돈을 많이 썼죠. 주말에만 집에서 쉬었는데 토요일에 함께 있지 않고 성당에 나간다고 잔소리했던 것도 후회가 돼요. 아내는 토요일 오후에 성당에서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를 했었어요. 저는 우선 성당 청소라도 해보려고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아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직은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단계예요. 봉사라고 하면서 혼자 살아남은 죄책감도 덜고 싶고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도 자주 찾아뵙고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보살피고 안아주어야 아내의 죽음이 빈자리가 남지 않을 테니까요. 아내분은 참 행복한 사람이네요. 죽어서도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삶도 변하게 되었네요. 아내의 선물이 아닐까요? 눈물을 참으며 그는 애쓰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울어요. 소리내서 울어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눈물도 슬픔으로 다 밀어내버려요. 제가 살아서 할 일이 있겠지요. 신이 저를 살린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럼요. 삶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궁금해하지 않나요? 내 삶에 책임을 짐으로써 삶의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해요.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매일 찾아야 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가성비 높은 복수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동안 범죄 피해자, 그리고 범죄 가해자, 미혼모, 입양인,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들 상담을 주로 해왔습니다. 범죄 가해자들의 경우 오랜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범죄 가해자가 되었거나 누명을 쓰고 벗지 못했거나 삶의 뿌리를 흔드는 배신을 당해서 분노의 인생을 저당 잡힌 사람들을 주로 상담했고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상처 덩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 작은 카드에 이 문장을 써서 줍니다. 분노는 복수하는 데 쓸 수 있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창조적으로 쓸 수도 있다. 분노를 어떤 에너지로 쓸 것인지는 나의 선택에 달렸다.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물론이고 분노가 육체적 질병으로 옮겨가서 심장질환,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결심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복수하는 방법은 각자 다릅니다. 가장 비극적인 방법은 너 죽고 나 죽자, 나를 제물로 쓰는 복수법입니다. 아내와 성관계를 맺은 남자를 죽이고 살인으로 들어온 분을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복수에 성공한 것일까요? 2개월이 지난 후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복수를 완성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복수마저 실패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도 딸들도 저를 떠났습니다. 제게 남은 건 가정 파탄, 그리고 살인자라는 이름. 제 분노에 못 이겨서 쓰레기 같은 한 인간에게 제 인생 전부를 갖다 바쳤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복수가 내 인생을 담보로 하는 복수라는 걸 왜 몰랐을까요? 잘 사는 게 진짜 복수라는 걸 왜 몰랐을까요? 건강한 복수를 결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최악의 교통사고였다. 나는 그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행복을 저당 잡히고 싶지 않아서
과거를 잊어버리기로 오늘을 잘 살기로 선택한 것이다. 억지로 용서를 하려고 애쓰는 건 마음에 더 큰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아닌 한 인간이 가진 비도덕적이고 불완전한 행위를 용서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비로소 마음이 편해집니다. 종교에서도 무조건 용서를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로마서 12장 19절.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환난 날에 가깝고 멸망의 때가 속히 오리라. 신명기 32장 35절. 그러므로 악으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닌 신의 것이라고 받아들일 때 더 큰 힘을 얻은 것 같은 안도감이 들지 않나요? 그가 정말 악한 사람이고 내가 선한 피해자라면 반드시 신이 복수해주는 날이 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경에서도 코란에서도 비슷한 구절은 많이 있습니다. 신께 맡기고 오늘을 사십시오. 분노와 복수의 실체는 과거에 살고 행복의 실체는 오늘 이 순간에 있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고 용서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화가 날 때는 나의 잘못을 용서해준 사람들의 이름을 써보십시오. 그들의 용서로 인해서 내가 얻은 평안과 행복에 대해서 그 감사함에 대해서 기록해 보십시오. 나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용서 덕분에 오늘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복수하는데 나의 인생과 행복을 저당 잡혀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상상조차 한 적이 없는 괴로운 일들도 내 삶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다시 희망이 생깁니다.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고통에 저항하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복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이루어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게 덮친 불행에 맞서서 복수하느라 나를 제물로 바치는 불행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용서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분노를 가라앉히고 오늘 내 삶의 의미를 찾으며 살다 보면 어느 날 용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서서히 잊는 것이 용서입니다. 과거를 잊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다 보면 까맣게 잊고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용서의 발견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가장 가성비 높은 복수는 용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왕따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해결되지 않는 트라우마는 인간관계를 끊임없이 힘들게 합니다. 제게 오는 매일 상담 중에 20, 30대의 고민에도 어린 시절에 당한 왕따 트라우마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저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인간관계를 맺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이가 멀어지는 일이 생기면 먼저 다가가서 물어볼 자신도 없고 공포심이 밀려옵니다. 어렸을 때 이유 없이 왕따를 많이 당했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재수없다, 싫다는 이유로 괴롭힘 당하던 기억이 떠오르면 숨도 쉬기 어렵고 식은땀까지 납니다. 선생님, 부모님 모두 내가 더 노력하고 다가가라는 말만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다른 아이들은 다 잘 지내는데 너만 왜 친구를 못 사귀느냐고 충고만 하셨어요. 왕따 트라우마는 지금도 제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지내야 할까요? 누군가에게 다가가기도 어렵고 친해지더라도 언젠간 멀어지고 버림받을까봐 늘 불안합니다. 제가 어떤 점을 고쳐야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지 않을까요? 인간관계는 누구나 어렵죠. 제가 상담을 해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고통 1위는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의 아픔을 넘어서 육체적 증상까지 겪고 있네요. 그냥 재수없다, 싫다는 말은 이유 있는 폭력보다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고 고치면 되지만 이 경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더 크지요. 피해자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걸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고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2018년 11월 중학생 4명이 아파트 옥상에서 14세 A군을 불러냅니다.
1시간여 동안 집단 폭행을 가했고 A군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반성은커녕 A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진술하자며 말을 맞추기까지 했습니다. 가해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했냐 하면 동물을 풀어준 뒤 쫓아가서 잡는 이른바 사냥놀이를 했다는 겁니다. 여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겨서 성기를 노출시키고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는 건 왕따 가해자들의 공통점이고요. A군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호소하면서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이었어요. A군의 잘못이 무엇인가요? A군은 시키는 대로 하고 때리는 대로 맞은 잘못밖에 없습니다. 판사님들이 쓴 판결문의 명시된 내용을 보세요. 이 같은 범죄는 우발적, 일시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들에게 폭력은 놀이와도 같았다. 양심의 가책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고 말았다.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8분 동안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 피의자들은 만 19세이기 때문에 소년법 적용을 받습니다. 형이 가볍지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상해치사죄가 적용되어 비교적 강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장기징역 10년, 단기징역 5년이라는 법정 최고형을 내린 것입니다. 저는 왕따 사건 판결문에 나오는 문구들을 100건 이상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공통 문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따 가해자가 되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 잘 알아두세요. 내 아이가 학교에서 누군가를 왕따시켰던 사례가 있는 부모님들도 잘 알아두세요.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문장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피해를 당했던 겁니다. 피해자 여러분 잘못은 없습니다. 이제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권리가 있고요. 내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피해 경험 때문에 울고 있는 나 자신을 위로하고 아직도 울고 있는 내 속의 아이를 달래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왕따 피해자의 후유증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육체와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사연 주신 분도 왕따 피해 경험이 떠오르면 식은땀이 나고 온몸이 떨린다고 하셨어요. 육체적으로도 증상이 오는 겁니다. 최소 40년 동안 우리를 괴롭힌다고 해요. 지금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트라우마를 그냥 내버려두면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충동 등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작은 오해가 생겼을 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우리 뭐 좀 오해가 있는 게 아닐까? 나랑 5분간만 얘기해 줄 수 있어? 요즘 날 대하는 게 예전 같지 않아서 내가 좀 걱정이 돼. 이렇게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했는데 두려움이 다가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관계에 개입해서 관계 맺는 것을 방해하지요. 과거의 일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릴 때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왕따 가해자들은 어떤 마음에서 왕따 가해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동물적인 본능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구, 불만, 증오심을 남에게 발산시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주 비겁하죠. 내가 강제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나보다 약한 자, 연약하고 착한 자에게 찾아가서 해소하는 거예요. 동물적 쾌락을 느낍니다. 희생양을 찾아서 나의 스트레스 해소용 쓰레기통으로 쓰는 악한 동물적 본능을 발산하는 거예요. 가해자들의 속성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가해자가 되기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잘 알아두세요. 내 아이가 왕따 피해를 겪었다면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 아이들의 잘못이야. 충분히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아이가 누군가를 왕따시킨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내 아이 편을 들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어릴 때 가해자가 되어 보았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가해를 저지를 확률이 큽니다.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 가셔서 내 아이의 선처를 빌지 마십시오. 소년 법정에 가서 판사님께 선처를 부탁하지 마십시오. 내 아이를 단호하게 혼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내 아이를 살리는 길입니다. 철없는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는 부모님들의 공통점은 본인들도 어린 시절에 왕따 가해자였던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아이를 앉혀놓고 단호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동물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거야.
이젠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의미있게 살아야 해.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서는 안 돼. 신은 너에게 귀중한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 그 의미를 찾으면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야 해. 친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귀중한 내 삶의 의미를 훼손시켰으니 너 자신에게도 용서를 빌어. 귀중한 인생을 항상 의미있게 살도록 노력하자. 우리가 너를 잘 가르치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도 반성할게. 그리고 내 아이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반드시 가해자를 찾아가서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내 아이에게 왜 그랬니? 그 애는 분명히 이렇게 변명할 거예요. 친하게 지내려고요. 같이 놀려고 장난친 거예요. 괴롭힌 건 아닌데 이 애가 오해한 거예요. 얘도 저 괴롭힌 적 있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변명과 함께 거짓말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친하게 지낼게요. 죄송해요. 라고 말하더라도 내 아이에게 직접 사과해줘. 하지만 내 아이와 앞으로 친하게 지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란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시고 내 아이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사연을 주신 분 20살까지 되는 과정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는 이 상처와 이별해도 됩니다. 얼마 전에 왕따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 모인 자리가 있었어요. 여전히 왕따 트라우마의 고통을 호소하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온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뭐였냐면 그 부모님들도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고 고백하셨어요. 내가 겪은 고통을 내 아이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왕따 피해를 당하는 내 자녀에게 늘 훈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 봐. 내가 먼저 아이들한테 좀 숙이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해 봐. 내가 잘못이 있어서 왕따가 된 거 아니겠니? 라고 말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피해자를 보호해 줘야 해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누구나 어려워요.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는 성격인 사람도 있고 원래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게 힘든 성격의 사람도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주는 성향이 비슷한 친구 한 명만 잘 사귀어도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주변을 둘러보고 나처럼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래서 혼자 조용히 있는 친구를 찾아서 다가가 보세요. 친구 사귀는 연습을 그 친구와 함께 해보세요.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를 위로해주면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 명, 두 명, 내 친구가 늘어날 때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좋아하고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될 때 타인과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롭고 두려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기보다 나를 키우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왕따 트라우마 때문에 10살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금은 28세가 된 청년이 있습니다. 저를 만나서 상담한 지 1년이 되었어요. 이 친구는 올해 심리상담학과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트라우마에서 벗어난 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청소년들의 부모님을 상담하는 전문가가 되겠다고요. 내가 겪은 고통을 가치없게 만들지 마십시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시련은 내 인생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시련에서 의미를 찾읍시다. 고통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내 생명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나처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의문에 대한 해답도 있습니다. 내일은 어제와 오늘보다 희망적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행복을 창조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일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살아야 하고 그런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내 인생 이미 늦은 건 아닌가요? 내가 가출했을 때 우리 아빠도 우셨을까요? 그 집에서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다시 만나면 늦어서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선생님. 저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중1 때까진 저도 공부를 잘했어요. 2학년 때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요. 엄마가 장사를 하셨는데 사기를 당해서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서류상으로 이혼을 해야 한다고 했죠. 엄마는 돈 받으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도망을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소식이 끊어졌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어요. 아빠는 매일 술을 드시고 우셨어요. 그런 저를 많이 위로해준 친구가 있었는데 잘 노는 아이였어요. 그 친구와 사귀면서 호기심에 시작한 일들이 어느새 빠져나갈 수 없는 올가미로 저를 가두어 버렸어요. 소심하고 친구가 없던 제게 다가온 친구는 정말 저에게 잘해주었어요. 그리고 제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걸 알고 시급 많이 받는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주는 오빠들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고등학생 오빠들을 알게 되고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 저는 어느새 쓰레기 같은 삶을 살게 되었어요.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고 골목에서 삥 뜯고 가출하고 돈 떨어지면 오빠들이 주선해서 모텔에서 아저씨들을 만나고 질톡, 앙톡 같은 성매매 어플이 생긴 후에는 저 같은 중딩들도 마음만 먹으면 하룻밤에 열탕도 뛸 수 있었어요. 보통 15만 원을 받으면 오빠들이 50%, 제가 50% 나눠 가져요.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제 죄명이요? 강도, 성매매 알선. 저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저는 10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서 2년을 보내야 합니다. 부모님은 접견도 오지 않으십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받았을 상처도 제가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는 이곳에서 1년을 지냈어요. 중등 검정고시를 다시 준비하고 있어요. 다시 공부에 재미가 붙었고 이곳 선생님들께 사랑도 받고 있습니다. 1년 후에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싶어요. 그런데 두렵습니다. 제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공부해서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가고 싶어요.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유경험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세상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겠지요. 제가 견딜 수 있을까요? 힘든 현실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다 보니 시궁창에 빠지고 이제는 현실로 돌아가는 게 소원이 되었어요. 지난 시간이 꿈을 꾼 것이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 인생 이미 늦은 건 아닐까요? 16세 소명이 소년원에서 온 편지. 소명아, 나에게 고백해 주어서 정말 고마워.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서 고마워.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정말 고마워. 나는 너의 편지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어. 내가 소년원 아이들을 오랫동안 만나왔지만 변하겠다는 의지가 너처럼 강한 아이는 처음 보았어. 굳센 의지를 다지며 구체적인 미래의 꿈을 꾸는 아이를 만나서 반가워. 이것만으로도 너는 현재를 잘 살아내고 있는 거야. 소명아, 내가 가출하기 전에 도움을 청할 어른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내가 마음을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분께 너의 가정사와 너의 고통을 털어놓고 위로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내가 그 오빠들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어른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어른들을 대표해서 너에게 사과하고 싶구나. 부모님도 소명이를 보살펴주지 못하셨구나. 엄마도 아빠도. 그런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는 너의 마음도 참 기특하다. 소명아, 지난 일들은 과거고 이미 다 지나갔어. 이제 우리에겐 오늘과 내일만 있다. 수시로 과거의 일들이 떠올라서 힘들지. 이제 소명이는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과거와도 잘 이별해야 해. 공자가 쓴 논어에 이런 문장이 있단다. 과측 물 탄개. 잘못하면 즉시 고쳐라.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는 뜻이야.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잘못이라는 거지. 잘못을 잘 알지도 못한 채 계속 잘못을 되풀이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을 깨닫고 즉시 고친 후 더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 너는 후자야. 깨달았으니 이제 즉시 고치고 되풀이하지 않으면 돼. 논어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 태어나면서 아는 자는 최고요. 배워서 아는 자는 다음이요. 겪고 나서야 그것을 배우는 자는 그 다음이요. 겪고 나서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최하가 된다.
겪고 나서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명이는 겪고 나서 크게 깨닫고 새로 태어난 사람이니까 나는 너를 칭찬해주고 싶어. 너의 아픔이 걸음이 되어서 이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되면 위기 청소년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된다면 너보다 훌륭한 선생님은 없을 거야. 나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인생의 상처와 아픔이 많은 선배가 따뜻하게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준다면 기분이 어떨까? 나도 그랬어. 너처럼 방황한 시절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잘 극복해내고 나 같은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어. 내가 손을 잡아줄게. 우리 다시 시작해보지 않을래? 내가 도와줄게. 어때? 실수와 아픔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불꽃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지? 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부탁할게. 꼭 그런 사람이 되어줘. 20년 후에는 지금 소년원의 강사로 가서 아이들에게 희망의 실체를 보여주기 바래. 소년원 강당 무대 위에 서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너의 모습을 상상해봐. 어때? 가슴이 뛰지 않니? 너의 예상대로 세상의 시선은 차가울 수도 있어. 저 아이 소년원 갔다 왔대. 색안경을 쓰고 너를 바라볼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겨내야 해. 그래야 너의 꿈을 이룰 수 있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너 자신을 믿고 사랑해야 해. 그래야 내가 꿈꾸던 일이 현실로 만들 수 있고 부모님도 다시 만날 수 있어. 소명이가 굳건하게 바로 서면 소명이 아버지도 다시 일어서시고 엄마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몰라. 꼭 그렇게 되리라 믿는다. 이제 구체적으로 삶의 의미 찾는 법을 작성해보자. 첫 번째, 창조 가치.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하고 싶은 공부, 따고 싶은 자격증, 지금 할 수 있는 봉사활동 같은 것들이 창조 가치야. 한번 써보렴. 나는 창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써봐. 두 번째, 체험 가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생각해보면 반드시 있어. 나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나는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 번째, 태도 가치.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세상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겠지요. 하지만 저는 공부해서 사회복지학과에 가고 싶어요.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유경험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자,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쓰면 돼.